이 서류를 지사장님께 전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거요. 이거,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30년 전 시장에서 아이의 손을 놓친 그날부터 전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을 수도 안아줄 수도 밥을 먹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만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곱디곱게 자라서 지사장이 되어서요. 전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라고 말하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이 서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30년을 기다린 엄마의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지금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기업 사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32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죠. 그날따라 시장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수레가 지나가고 장사꾼들이 소리쳤어요. 싸게 가져가세요. 여기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저는 무 한 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적였죠. 그때였어요. 아이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돈만 내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손을 놓았어요. 딱 1분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고개를 돌렸을 때요. 아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과일 가게를 다 뒤졌어요.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딸이요. 5살짜리 여자애예요.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어요.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애들은 금방 나타나요.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5살이고요. 분홍색 점퍼를 입었어요.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나타납니다. 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시장 주변을 계속 돌았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복사집에서 천장을 뽑았어요. 전봇대마다 붙이고 가게마다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방송국에도 갔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죠. 혹시 이 아이를 보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화면에 수진이 사진이 떴을 때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어요. 잠을 자도 악몽만 꿨죠. 수진이가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왜 안 와? 전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남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남편은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일용직을 전전하며 번 돈은
다 전단지 만드는 데 썼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저는 60이 넘었고 수진이를 잃어버린 그 시장은 재개발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요. 잘 자라고 있다고요. 그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다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이었죠. 별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사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요. 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회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일찍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 새 지사장님 오시는 날이잖아. 미국 본사에서 직접 키운 사람이래. 나이가 젊다던데? 저는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사장이 누가 오든 청소부인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옆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다가 돌아온 거래요. 입양? 네, 그래서 한국말도 좀 서툴 수 있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니, 설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를 짰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걸레를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은 변했지만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인매, 똑같은 이마의 점까지요. 분홍색 점퍼를 입고 제 손을 잡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정장을 입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곱디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걸음걸이도 우아했죠. 마치 공주처럼요. 아니, 공주보다 더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사장님. 수진이가, 아니, 이제는 지사장이 된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약간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잘 자랐구나. 건강하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잘 자란 아이한테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겠죠.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누가 볼까 걸레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수진이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30년 전 제 손을 잡고 종종거리며 걷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계속 수군거렸어요. 정말 미인이시네.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나 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수진아, 엄마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제 딸 수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자란 좋은 집안의 양딸이었을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엄마야 라고 말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놀라겠죠. 당황하겠죠. 어쩌면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설령 믿는다 해도요. 반가워할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를요. 청소부로 일하는 가난한 엄마를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했고, 잘 자라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아이를 키운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손을 놓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기로요. 수진이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로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니, 사실은 제가 겁이 났던 거겠죠. 거절당할까봐요. 낯선 사람 취급받을까봐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다음 걸 탔어요. 지사장실 청소는 가장 나중에 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을 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피하면 피할수록요.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청소하면서 지사장실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보고서는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회의 시간 조정 부탁드려요. 일하는 목소리였어요.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생각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동시에 더 깊은 슬픔으로 밀어넣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더군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괜찮냐고, 밥은 먹었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불을 끄고 나올 때까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리서만 수진이를 봤어요. 아는 척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게 수진이를 위한 일이라고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겁쟁이라고요. 도망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청소를 하고 수진이를 멀리서 보고 집에 가서 우는 날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수진이의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은 늘 아침 7시 40분쯤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크게 숨을 쉬고 어깨를 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은 제멋대로였어요. 어떤 날은 저녁 8시, 어떤 날은 밤 11시였죠. 금요일 밤에는 거의 자정이 넘어서 나갔습니다. 가끔은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수진이가 깨지 않게요. 커피는 단 걸 좋아했어요. 쓴 거는 못 마셨습니다. 직원이 블랙커피를 갖다 주면 한 모금 마시고 찡그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설탕 하나를 꼭 넣었죠. 저는 그걸 보고 급식실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지사장님, 커피에는 설탕 하나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커피를 편하게 마셨어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왼손 엄지 손톱을 뜯었어요. 회의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손톱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유치원 가기 싫을 때 손톱을 물어뜯곤 했죠. 그때 제가 손을 잡아주면 그만뒀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점심은 불규칙적이었어요. 회의 많은 날에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김치만 집어 먹었어요. 국은 잘 안 먹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급식실에 또 부탁했습니다. 지사장님, 상에는 국 대신 김치 더 주세요. 김치를 더요? 네, 좋아하시나 봐요. 급식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옥분 씨, 지사장님한테 관심 많으시네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어서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까 봐요. 제가 수진이 엄마라는 걸요. 청소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모든 사무실을 돌았는데요. 지사장실만큼은 저녁에 청소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진이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었죠. 펜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고 컵은 깨끗이 씻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책상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책상에서 하루 종일 일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닥은 2번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창문도 매일 닦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요. 화분도 제가 챙겼어요. 지사장실에 있는 작은 화분이요.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따냈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모를 거예요. 누가 물을 주는지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들키지 않고 조용히 수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닫아주려다가 얼핏 안을 봤습니다. 두통약이었어요. 거의 다 떨어진 약통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구나. 그렇게 아픈데도요.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다음 날, 저는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샀어요. 그리고 수진이 서랍에 조용히 넣어뒀습니다. 며칠 뒤, 저녁에는 수진이가 먹다 남긴 도시락을 봤어요. 반찬은 거의 안 먹고 밥만 조금 먹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버리면서 울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구나. 얼마나 바쁘길래요. 밥도 제대로 못 먹나요? 그날 밤요. 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요. 아무도 없을 때 수진이 책상 위에 통을 놓고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엔 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겨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 먹었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밥을 먹여줄 수 있어서요.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볶음. 수진이는 늘 깨끗이 비워놨어요.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면서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거뭇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요. 혼자 견디고 있구나. 그날 저녁엔 수진이 사무실을 평소보다 더 정성껏 닦았습니다. 책상도 바닥도 창문도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를 안아줄 수도 격려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요. 저는 엄마 노릇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수진이는 모르지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리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면서 바닥을 닦았죠. 회의를 마친 직원들이 나오면 잠시 비켜섰다가 회의실을 청소하려고 했어요. 회의실 입구 밖 복도에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회의실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복도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죠. 저는 고개를 입구 쪽으로 돌렸어요. 누군가 저를, 아니 제 카트를 보고 있었어요. 왜 멈춘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요. 1분쯤 됐을까요? 아니, 더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슬쩍 입구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수진이었어요. 지사장이요. 정장 차림이었고요.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죠. 하지만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제 청소 카트 쪽이었죠. 정확히는 카트 옆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진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카트 옆면에 코팅된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실종 아동 전단지였어요. 제가 늘 거기 끼워두는 전단지였죠. 30년 전 만든 바로 그 전단지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누렇게 발에 있었고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코팅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사진은 선명했어요. 5살 여자아이의 사진이요. 분홍색 점퍼를 입고 웃고 있는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전단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이 커져 있었죠. 서류를 든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변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들킬까봐 떨렸어요. 수진이가 알아차릴까봐. 제가 누군지, 저 전단지가 무엇인지. 수진이가 천천히 손을 전단지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진이 손이 전단지에 닿았어요. 그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 조금요.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전단지는 그대로 두고 손을 다시 내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어깨도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봤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진이가 만진 바로 그 자리를요. 따뜻했어요. 아니,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죠. 수진이 손이 닿았던 곳이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봤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걸까요? 아니면 알아본 걸까요? 저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라는 걸 혹시 기억하는 걸까요? 30년 전 시장에서 손을 놓친 그날을요. 저를요. 엄마를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5살짜리가 뭘 기억하겠어요. 게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기억할 리 없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손이 떨리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멈춰 서서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가는데 지사장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늦게까지 일하나 봅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누가 볼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수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단지를 보던 표정과 손을 뻗던 모습, 그리고 떨리던 손가락이요.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됐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만약요. 만약 수진이가 기억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야 할까요? 수진아, 엄마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갔죠. 전단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카트 옆면에요. 저는 전단지를 만졌어요. 잠시 전단지를 뺄까 생각했지만 뺄 수 없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청소 카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실망했어요. 이상하죠. 다가오지 않아서 다행이면서도 왜 안 오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모르길 바라는 건지, 확실한 건 제가 겁쟁이라는 거였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엄마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를 했고 수진이는 여전히 지사장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 동안 쌓인 먼지를 치워야 했거든요.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청소 카트를 회의실 쪽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전무님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옆에 재무팀 김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귀는 회의실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전무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정리 끝났나? 네, 전무님. 거의 다 됐습니다. 지사장 명의로 올리는 거 맞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지사장 명의요. 수진이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는 건가요? 전무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마케팅 비용 부분, 이것 빼.
빼요? 응, 수치가 너무 높아. 본사에서 문제 삼을 거야. 하지만 실제 지출인데요. 그래서 빼는 거지. 김 대리가 잠깐 침묵했어요. 전무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팀 들어오면 이게 걸려. 누구 책임인데요? 보고서에 사인한 사람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함정이구나. 수진이를 끌어내리려는 거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무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사는 숫자만 봐. 과정은 안 본다고. 보고서에 지사장 사인만 있으면 끝이야. 책임은 전부 지사장한테 가는 거지. 그럼 전무님은요? 나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부 감사 요청한 사람으로요. 감사 결과 나오면 지사장 경질, 나는 승진이지. 김 대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네, 전무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걸레를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웅덩이가 생겼죠. 수진이가 위험합니다. 저 서류에 사인하면 본사 감사에 걸릴 거예요. 그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겠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전무님과 김 대리가 나와서 제 옆을 지나갔어요.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자고. 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어떡하죠? 수진이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하지만 어떡해요? 청소부가 무슨 근거로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는 전무님과 김 대리를 지켜봤어요. 김 대리가 재무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김 대리가 복도를 지나 전무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뒤 김 대리가 나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두고 온 거겠죠. 김 대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천천히 전무님 사무실 쪽으로 밀었어요. 청소부가 청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전무님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전무님은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어요. 아까 김 대리가 가져온 바로 그거였습니다. 표지를 보니 분기 실적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걸 수진이가 사인하면 본사 감사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책임은 전부 수진이한테 돌아가겠죠. 어떡하죠? 이 서류를 없애야 하나요? 하지만 어떡해요? 가져가면 더 이상해질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고 난리가 날 테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움직이면서요. 슬쩍 책상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우연처럼 살짝 밀었어요. 서류가 책상 모서리로 갔습니다. 조금만 더. 툭. 서류가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바닥 청소도 했습니다. 청소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요. 다음으로 쓰레기통을 들어 청소 카트로 가져가 내용물을 비웠습니다. 서류가 다른 쓰레기와 섞였어요. 휴지, 봉투, 종이컵 사이로요. 그 후엔 쓰레기 봉투를 묶어 카트 아래칸에 넣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냥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서류가 없어. 어제 분명히 전무님 책상에 뒀는데요. 전무님이 화를 냈습니다. 내 책상엔 없었어. 분명히 놓고 갔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캐비닛, 바닥까지요.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전무님이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어젯밤 녹화 영상 확인해줘. 6층 복도 카메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찍혔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지사장님께 전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5단에 집어넣고 회사 밖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려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전무님이 저를 찾았어요. 김옥분 씨,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영상 봤어. 어제 내 사무실 청소했지? 네, 청소했습니다. 서류 내놔. 서류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전무님이 다가왔어요. 영상에 다 나와. 내가 서류 만진 거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을 겁니다. 실수로? 전무님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정체가 뭐야 너? 왜 이걸 건드렸어?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전무님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누가 시켰어? 지사장? 아니요. 거짓말. 전무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전무님이 소리쳤어요.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저는 또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발이 계단 끝에 걸렸어요. 뒤가 없었습니다. 전무님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어깨도 팔도 다리도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굴러 내려가서 멈췄을 때 저는 로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굴도 뜨거웠어요.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야 해.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어요. 저는 숨을 쉬려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머리가요. 손을 겨우 움직여 5단에 서류를 확인했어요. 서류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지사장님이다. 왜 저렇게 뛰어오시지?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보였어요. 정장 치마가 휘날렸습니다. 머리카락도 흩어져 있었죠. 평소와 달랐어요. 늘 단정했던 수진이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진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도 가빴죠. 얼마나 급히 달려왔는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섰어요. 아니, 무릎을 꿇었어요. 정장 치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떨리고 있었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손이 제 어깨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얼굴도 살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는요? 왜 아직 안 와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쳤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붉었고요. 입술은 떨렸어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인 저를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손을 들어 올려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았지만요.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요. 수진이가 서류를 봤어요.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지사장님을 위한 거예요. 그 서류 사인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다친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왜 이러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딸이라서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아이라서.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웃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다치셨는데요. 주변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구급차 왔어요. 응급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비켜주셔야 해요. 싫어요. 환자 옮겨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응급 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까지요. 보호자세요? 응급 요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죠. 수진이는 제 보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 좋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30년 만에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작았던 손이요. 이렇게 컸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응급실로 옮겼죠. 수진이가 따라오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곧 나오실 거예요. 수진이가 멈춰 섰어요. 저는 들것에 누운 채로 수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이제는 괜찮겠구나. 응급실 문이 닫히면서 수진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직도 수진이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밖에 제 딸이 있었어요. 수진이가요. 비록 수진이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났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깁스가 되어 있었죠.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 옆에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 같았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죠.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수진이를 봤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5살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요. 이제는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깨어나셨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어요.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갈비뼈 2대 금 갔어요. 머리도 5반을 꿰매셨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 서류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무님이 조작한 보고서였어요. 제가 사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본사 감사에서 걸렸을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수진이를 지켰구나. 왜 저를 도우셨어요?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대답을 원하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전단지를 꺼냈어요. 제 청소 카트에 있던 전단지였죠. 전 입양아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 전단지를 봤을 때 이상했어요. 제가 입양됐던 그때 제 모습 같아요. 아니, 완벽하게 이건 제 사진이에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혹시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혹시 수진이 목소리가 끊겼어요. 제 엄마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요.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미안해요. 손을 놓쳐서 미안해요. 30년 전에 시장에서 손을 놓쳐서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엄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찾지 못해서요. 평생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요.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사에서 저를 보셨을 때요.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겁이 났어. 너한테 거부당할까 봐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예요. 제 엄마라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전 평생 궁금했어요. 제 엄마가 누군지요. 어디 계신지요. 살아계신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커줘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돼줘서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늦었지만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전무의 계획이 밝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서류가 증거가 됐죠. 전무님은 해임됐습니다. 김대리도 징계받았고 수진이는 지사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엄마,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딸 잘했네. 수진이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어릴 때처럼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괜찮아. 제 집으로 가셔야 해요. 넌 일 바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못 산 거 이제 같이 살아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돼? 당연하죠. 청소 일은 어떡하고. 그만두세요. 아니야, 계속할래.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계속하세요. 함께 출근해요, 엄마. 함께 출근이요. 수진이와요.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청소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진이가 압니다. 제가 엄마라는 걸요.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요. 점심도 가끔 같이 먹어요. 퇴근도 함께 하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지사장님 어머니가 청소부셨대. 근데 왜 숨기셨대? 사정이 있었나 봐. 하지만 수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제 엄마예요. 자랑스러운 엄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랑스럽다니요. 청소부인 저를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뭐가? 저를 지켜줘서요. 멀리서라도 늘 곁에 있어줘서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길었지만요. 헛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부모는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버텨주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도 제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